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 우리 입문서는 18페이지가 됩니다. 다시. 자, 입문서 이제 앞으로 오셔갖고 1편. 자, 주택법 다시 돌아오셔갖고 보고요. 자, 오늘 우리 시험 순서는 이제 교재 순서대로 이제 주택법이 제일 먼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 자,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주관식으로. 그래서 객관식 5개, 주관식 3개. 자, 요 비율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름대로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그 다음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건물, 주거용 건물이죠. 근데 주거용 건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 집 짓는 땅 항상 포함해갖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 저는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관리도 했어요. 관리. 그리고 리모델링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일단 하나씩 볼까요?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우리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 건설하는 것도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이라고 부르죠. 근데 주택법은 건설. 자, 건설이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집단적으로.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내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집단적으로, 아파트 막 몇백 세대 집단적으로 짓는 것을 건설. 여기서 집단적의 기준은 단독주택은 30호, 호라고 불려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그래요. 30세대 이상.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 그때부터 주택법 적용. 그럼 반대로 29세대 이하로 짓는 거, 그거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주택을 건축. 그거는 원칙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주택법은 집단적으로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 그러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우리는 이제 분양을 받는 거죠. 이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주택법은 주로 분양을 얘기합니다. 임대는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임대주택법, 공공주택법 다 따로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공급은 분양,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데, 자, 이 주택 아파트가 투기의 운상이라고 그랬죠.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일단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끔 분양가부터 싸게 해줘라.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죠. 분양가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싸게 주택을 공급받아갖고 국민의 주거 안정, 이런 목적으로 분양가부터 규제. 그럼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싸게, 시가하고 분양가하고 한 2억의 차이가 있다. 분양만 받으면 돈 버는 거죠. 그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분양받아갖고 바로 팔아버리면 투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이런 것들은 싸게 분양받은 만큼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매자. 또 직접 살아야 돼요. 전세 주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거주 의무.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직접 살아야 될 거주 의무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 못 팔게 하는 거, 그거를 전매제한, 거주 의무 전매제한 다 투기 규제.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이런 데는 특별히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의 투기를 규제하게 지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예요.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 그럼 뭐 각종의 규제들이 있죠.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갖고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또 공법상의 규제들 제일 세게 가해집니다. 이런 투기과열주 같은 거 지정해서 그 아파트 분양받은 거 아예 사고 팔 수 오게끔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투기 규제, 투기를 규제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투기 규제하는 제도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 건설한 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종전까지는 주택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부터 이 관리에 관한 것은 따로 띄워버린 거예요. 띄워갖고 별도의 법을 제정. 그 법이 뭐예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률을 새로 제정해갖고 이 관리에 관한 파트는 이 법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원래 모법이 무슨 법이었냐? 주택법이었어요. 주택법의 한 파트의 하나였는데 요거를 따로 별도로 법률로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공부하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주택법. 이게 근거가 되는 모법이니까 주택법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파트는 이제 주택법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리모델링은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 구조는 그대로 놓고 뭐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요거하고 이제 구분하는 게 재건축.
아예 재건축은 다 그냥 오래된 아파트 다 철거 싹 다 부셔버리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 것을 재건축. 요거는 정비법.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하나로 재건축 사업을 규정을 하죠. 그래서 재건축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서 따로 공부하고요. 주택법은 고쳐 쓰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규정. 그래서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주택법의 적용 대상, 이 적용 범위인데 용어 정의에서 주택의 개념. 요거는 그냥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온다. 올해도 27회 때도 그대로 그냥 물어봤죠. 거의 두 문제는 물어봤는데요. 자, 이 주택의 개념은 그냥 매년 나와요. 근데 주택이 그냥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주택법에서 주택의 개념들.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건물, 자, 이 주거용 건물 전부나 일부 및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부속 토지, 집 짓는 땅. 그래서 부속 토지 제외한다. 아주 단골 지문, 부속 토지, 집 짓는 땅을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든 준주택이든 부속 토지 제외다. 그러면 다 틀려. 다 부속 토지 포함, 집 짓는 땅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주택의 종류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그 옛날에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개. 주택의 종류는 여기 두 개로 구분하고요.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합니다. 한 세대가 사는 거고, 그럼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거죠. 여러 세대가 생활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잡으면 돼요.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는 거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삽니다. 그럼 여러 세대가 살면서 그 같이 쓰는 부분이죠. 벽이나 복도, 계단. 자, 이런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이죠. 101호 이런 식으로 각 세대 부분, 그런 부분을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공용 부분이 없어요. 다 무슨 부분이냐? 전유 부분. 주거 용도로만 쓰는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 없으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종류는 주택법에서는 세 개 규정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단독, 다중, 다가구. 우리 건축법에서 이거 배웠네요. 이 단독주택을 협의의 단독주택, 그냥 단독주택 2층 집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라고 그랬죠. 하숙집. 학생이나 근로자 여러 명이서 사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욕실은 되는데 절대 부엌, 취사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3계층하고 660이야 이런 요건을 갖추는 하숙지 같은 거를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생활하네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도 3계층이하고 660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 즉 집합건물로 든 게 안 했다. 그게 다가구.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는 또 빠지냐? 공간. 얘는 또 빠져.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빠진다. 이게 건축법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인데요. 공동주택도 종류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 세 가지. 우리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이면은 면적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를 초과, 200평 초과, 큰 거면 연립이고 660이야. 작은 거면 다세대. 연립 다세대는 규모 660 초과냐 이하냐 규모로 구분하죠. 그래서 연립주택이 660 초과니까 연초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660 초과면 연립. 그럼 660 이하면 다세대니까 다이. 연초 다이. 연초. 담배 생각하시면 되죠. 담배 피다가 죽어요. 연초 다이. 연립이 초가, 다세대가 이하. 660 초가냐 이하냐 요 규모로 구분하는데요. 자, 아무튼 연세.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또 하나 더 있었네요. 기숙사. 자,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또 빠집니다. 기숙사는 또 제외. 얘는 공동주택 아니다.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이제 차이점을 맨날 물어보는데요. 공간하고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는데 주택법에서는 빠진다. 왜요? 왜 빠질까요?
우리 공간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공간. 공간은 고위공직자에게 제공해주는 집이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공간, 군대에서는 대장 공간. 이 고위공직자, 높은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집이고, 기숙사는 학생이나 근로자 등에게 숙소 형태로 제공해주는 집을 기숙사. 그래서 공간, 기숙사. 자, 얘들은 건설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죠. 우리 주택법은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 분양한다. 그런데 공간을 분양받고, 와, 나는 공간을 분양받고 싶다. 공간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또 기숙사도 학생이나 근로자 등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거지 기숙사를 분양받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공간하고 기숙사, 얘들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에서 빠집니다. 이게 일단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차이점이요. 대신 요 공간은 그냥 아예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니고요. 요 기숙사. 자, 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은 아닌데 얘는 또 뭘로 가냐? 준주택이라고 불려요. 준주택. 주택에 준하는 것이다. 준주택이라고 해서 요 준주택 이런 개념들은 저 임대주택법이라든지 가면은 또 주택 넓은 의미에서 주택에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에 준하는 것, 주택과 비슷한 것, 준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주택의 종류, 즉 구분. 자, 요거는 이제 건축법하고 차이점. 자,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입문서 한번 볼까요? 자, 주택법 총칙. 자, 재정 목적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또 옛날에 또 물어봐갖고요. 자, 이 목적까지 다 물어보고 꼼꼼하게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법,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해서 전매 못하게 이런 건설, 공급,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 또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갖고 그냥 물어본 거죠.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이런 것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주택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의 이제 용어죠. 용어에서 그냥 매년 나온다. 특히 주택은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오는데요. 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전부나 일부, 즉 주거용 건물인데 뭐까지 항상 포함한다고요? 부속 토지 제외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단독, 공동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럼 밑에 보시면 단독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삽니다. 그리고 종류가 단독. 자, 이걸 협의의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되죠. 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도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데 660 이하 3계층이야.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욕실은 되는데 취사시설, 부엌은 안 된다. 그래서 하숙집, 다 개념 떠올리시면 되죠. 다중주택. 그리고 밑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거예요. 집합건물이 아닌데 3계층이하고 660이하고 19세대 이하. 그래서 3계층, 660, 19세대. 이거 그냥 다 물어보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369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369. 그 다음에 공동주택 봅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저 단독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뭐는 빠진다고요? 공간은 빠진다. 이게 이제 건축법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자,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공용 부분. 같이 쓰는 부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각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이고, 자, 종류는 역시 3개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근데 5계층 이상이면 면적 관계없이 다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는 다 4계층 이하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었는데 한 개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다 합쳐보니까 660 초가 초가하면 연립, 660 이하, 200평 이하, 작은 거면 다세대, 다이. 연초 다이. 어떻게 말 되죠? 연초 다이. 연립이 초가, 다세대가 이합니다. 연세. 세 개가 공동주택. 역시 뭐는 빠진다고요? 기숙사 제외. 기숙사는 빠진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념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요것도 잘 물어봐요. 은근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 맨날 이렇게 장난쳐갖고 물어보니까 구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냐? 임대 등을 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내부를 구분한대요. 그 예를 들어갖고 100제곱미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럼 종전에는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 요새는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다 보니까 100제곱미터 충분히 넓죠. 그러니까 중간 공동주택 내부에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갖고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제곱미터 부분은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뭐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해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 구분된 나머지 부분 30제곱미터. 자, 여기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게끔 욕실, 부엌, 현관도 각각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현관. 그래서 현관 하나밖에 없다. 현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집 눈치 본다. 그죠? 주인집 눈치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현관도 각각 따로 설치해줘요. 여기 이제 주인집 현관이라면 여기도 현관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 내갖고 각각 안 부딪히는 게 속편해요. 그래서 요 내부를 생활할 수 있게끔 구분해 놓고 자, 요 일부를 절대 소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임대 등을 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동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 등을 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 그래서 절대 소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 멀티홈 이라고 부르죠. 두 세대 이상 생활할 수 있게끔 멀티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자, 요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게 우리 주택법에서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는데요. 자, 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변경. 그래서 새로 짓는 것과 원래 세대 구분형이 아니었던 것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하는 거, 이 두 개가 요건이 또 좀 달라요. 자, 우리는 요것만 하나 확실하게 보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새로 지을 때, 이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게끔 욕실, 부엌, 그리고 뭐까지 따로 설치하라고요. 현관. 이게 특징이에요. 현관. 그래서 현관 하나밖에 없으면 주인집 눈치 본다. 현관. 각각 따로 설치.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 경량벽 이런 걸 설치해갖고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라. 그래서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서 이제 세대를 구분하고요. 그런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각각 넘지 않아야 된다.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3분의 1을 초과하지 마라. 전체 세대수가 됐든 전체 전용 면적 합계가 됐든 3분의 1까지만 줘라. 3분의 1까지. 왜요? 이 주차 문제. 주차. 이게 실질적으로 막 두 세대 이상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 전체 전용 면적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물어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게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참 주관식 대비해갖고 공부하려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 용어들이 제일 주관식에서는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자, 요거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 이거는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거 요것만 확실하게 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냥 아주 잘 물어보는 개념이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이름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형 가구. 우리 도시형 가구는 대가족일까요? 소가족일까요? 당연히 소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이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역세권 이런데 건설 공급해서 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전세 대란 막 터지고 그러니까 전세난 확보를 위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각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300세대 미만. 이게 첫 번째 요건이니까 제일 잘 물어본다.
300세대 미만. 그러면 300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300세대 미만. 299세대까지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때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요. 전용면적. 그래서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가 평수로 하면은 25.7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인데,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형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요. 세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요 세 개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도 지원받고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다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서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형주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가로 딱 물어보기 좋은 거죠. 60 이하. 그럼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우리가 주택의 규모를 얘기할 때 소형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형주택, 그 다음에 중대형이라고 표현하죠. 중대형. 대형은 별로 안 져요. 중대형. 이렇게 주택의 규모를 얘기할 때 소형주택, 중형주택, 중대형주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형주택, 소형이라고 할 때는 얼마 이하냐? 60제곱미터 이하요.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85제곱미터 이하요. 85제곱미터 이하. 85. 국민주택 규모가 중형.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면은 그거는 중대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평수 가급적이면 쓰면 안 돼요. 평은 법정 도량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미터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소형주택은 60 이하, 중형주택은 85 이하, 중대형은 85 초과. 그래서 여기 소형주택 이름에서 소형이니까 얼마 이하냐?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 한 18평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60 이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라. 그리고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 이 지하층에 설치하고 뭘 만들면 안 되냐? 지옥고.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 고시원.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주택의 유형이죠.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 만들면 안 된다.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거를 무슨 주택? 소형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형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다. 그럼 얘는 전용면적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85 이하. 우리 좀 전에 소형주택은 얼마 이하였어요? 6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60 이하. 그래서 자, 원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인데 소형주택은 85도 안 된다는 거예요. 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독특한 거예요. 소형주택은 60 이하. 그러면 소형주택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 얘는 원칙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그래서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한 동 짓는 게 아니고 여러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놨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세대 주택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죠. 아파트 단지 비슷하게 다세대 주택 단지.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주택도 역시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그럼 얘도 전용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 소형주택이 아닌 원칙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단지형 다세대는
한계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2하고 단정 다세대, 아니 단정 연립은 한계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 초과고 그런데 각 세대당 면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연립주택을 역시 한 동 짓는 게 아니고 여러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놨다. 연립주택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얘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다 그러면 뭐 짓겠어요? 소형주택. 그거 짓는 거예요. 소형주택 원룸식으로. 소형주택. 그래서 잘 안 지으니까 얘들은 특례가 들어가죠.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충수를 5계층까지 할 수가 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우리 연립이나 다세대는 원칙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4계층 이하, 5계층부터는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5계층까지 무려 한 층을 더 쓸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준다. 그래서 좀 많이 지라는 거예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많이 져라. 그래서 이런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는 이런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소형주택까지 많이 짓도록 하는 거니까 각종의 인센티브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분양가 싸게 해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한다. 인센티브 줘요. 왜요? 아니 소형주택 이러면 뭐 조그만 거 몇십억 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소규모로 싸게 분양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한다. 뭐 이런 각종의 인센티브. 또 주차장 설치 기준 대폭 완화. 그래서 주차장도 거의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새 우리 주택가에 보면은 주차 대란이 벌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주차장 많이 설치 안 해도 된다. 거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반으로 대폭 줄여버려갖고 그래서 주차장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동네 골목마다 그냥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 주범이 됐던 건데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 줘서 많이 줘갖고 전세나 해서 이런 것들 목적으로 각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의 개념도 우리가 쭉 봤는데 자 그런데 우리 입문서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주택법에 가장 중요한 주택의 개념이 또 빠져 있어 갖고 자 이거 PPT로 좀 정리해 보죠. 그래서 주택의 개념들 우리가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요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이게 주택법에서는 핵심인 거예요. 건설에서 누구한테 공급 분양해 주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국민주택의 개념은 그냥 매년 나온다.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 자 여기 또 빠져 있어갖고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기본서 하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와서 다 또 할 건데 한번 들어두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자, 국민주택은 정확한 이름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니까 이 국민주택은 건설에서 누구한테만 공급해주는 주택이냐?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에게 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에요.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이에 반해서 민영주택은 무주택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냥 1인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면 다 분양받을 수 있는 게 민영주택.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금에 따른 분류, 뭐 건설 자금에 따른 그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 20년도 더 된 옛날 법의 기준이고 지금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이 공급 대상. 그래서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개념의 핵심인데 자 국민주택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줄여갖고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를 줄여갖고 토주공 이렇게 줄여갖고 썼어요. 그럼 토지주택공사 이거 영어로 우리 뭐라 그래요? LH라고 그러죠. 랜드 하우징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를 지공 이렇게 써놨어요. 지방공사. 그럼 우리 서울시에 지방공사 유명한 거 SH 있죠. 경기도에는 GH 있죠. 서울 하우징 해갖고 SH공사 또는 경기도에 G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해갖고 이런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만드는 공기업이에요. 토지주택공사는 국가가 만든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쌓아 묶어가지고 우리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건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근데 뭐 주택도시기금 이런 것도 장난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이 3개가 있어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 세 번째, 주택도시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두 번째 요건,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얘만 갖고도 그냥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 일단 단독주택은 다 전유 부분이라고 그랬죠. 다 그냥 주거 용도로만 쓰는 거니까 단독주택은 그 바닥 면적이 다 전용 면적으로 잡혀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공용 부분의 면적은 뭐라고 그럴까요? 공용 면적. 전유 부분의 면적은 요거를 좀 식하게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공동주택은 면적이 두 개가 있어요. 공용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공용 면적, 전용 면적. 근데 이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공용 면적은 제입니다. 이거는 같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전용 면적, 주거 용도로만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그래서 전용 면적이 1호든 1세대든, 즉 단독이든 공동이든 85제곱미터 이하, 요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원칙,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 85제곱미터가 25.7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이제 공용 면적, 벽이나 복도, 계단 이런 것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공용 면적 또 기타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노인정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갖고 공용 면적이 한 6평, 7평 가산이 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 25.7평인데 공용 면적 6평, 7평 가산되니까 최대 이 국민주택 규모만 33평. 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33평 하면은 그게 국민주택 규모인데 평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칙.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저 시골은 땅 좀 있잖아요. 땅 좀 있고 또 시골 사람들 또 좁은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면, 저 시골 얘기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자주 제가 이거 쓸 건데 이게 어디냐? 우리 처갓집 얘기해요. 처갓집. 처갓집 가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한마디로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면 저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또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은 85인데 최대 규모는 또 얼마냐?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원칙은 85.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건하고 두 번째 요건을 모두 써줘야 국민주택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틀려. 이거는 그냥 요건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말을 꼭 써줘야 돼요.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써줘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해갖고 우리 국민주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세 번째,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그래서 세 가지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민주택 세 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씩 또 들어볼까요? 국민주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민주택, 일단 첫 번째,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세 번째,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이 세 개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봤는데요.
자, 그래서 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요거를 이제 지방공사라고 그래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받거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얼마야? 85제곱미터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그러면 국민주택은 건설해서 누구한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주택은 그냥 빼기 개념이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그냥 민영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냐? 민영주택. 그래서 이거 맨날 어떻게 바꿔줘요?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그럼 국민주택은 뭐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이 아닌 거를 다 민영주택.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토지주택공사 LH가 서울특별시에 아파트 건설하는데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요. 주공아파트라고 그러죠. 주공아파트. 그럼 서울특별시의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얘는 민영주택이다. OX 옵니다. 민영주택이죠. 왜요?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얼마 이하? 85 이하. 85 이하가 국민주택. 그러면 얘는 85제곱미터를 초과 국민주택이 아닌 거예요. 국민주택이 아니니까 뭐다? 민영주택. 그래서 우리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도 민영주택 다 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거니까 주택법에 규정한 대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 즉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 그래서 이 주택의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이게 인문서에 빠져 있어갖고 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봤는데요. 또 기타 용어해갖고 준주택, 얘 그냥 주관식으로도 나오는 거죠.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에 준하는 것이다. 준한다는 게 비슷한, 유사한, 주택과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을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건물과 항상 부속토지 포함이요. 부속토지.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틀려요. 주택 이외의 건물. 주택 아닌 거예요.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에 준하는 것, 주택과 비슷한 것을 준주택. 그래서 기숙사, 요거부터 기숙사. 그래서 이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갑니다. 준주택, 기숙사.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뭐냐? 이거는 고시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시원.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배울 건데요. 여러 명이 생활하는 시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시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새 뭐 고시원 가서 고시 공부하고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 고시원 이게 뭘로 전락했냐? 그 어려운 사람들. 보증금, 임대 보증금 몇백, 천 뭐 이런 것도 못 내니까 매달 한 30만 원, 40만 원 주고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게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고시원이 다중, 여러 명이 생활하는 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얘는 500 미만이면은 이종근생이에요. 500 이상이면은 숙박설, 고시텔, 숙박설로 하는데요. 하여튼 이종근생이든 숙박설이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에 뭐 주택뿐만 아니라 금생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건 다 갖춰져갖고 좀 돈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제 여생을 좀 마감하기 위해서 안락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실버타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역에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다. 일도 보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가 주요. 업무시설인데 숙식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준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4개입니다. 앞글 쪘다 갖고 기, 다, 노, 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개다 보니까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요 4개 놓고 어린이집 막 이런 거 껴줘요. 어린이집. 그럼 어린이집 요또 집이라고 요거 준주택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죠. 딱 4개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다, 노, 오. 4개를 준주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준주택, 기다, 노, 오. 그 다음 이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나오는데요. 자, 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시설. 자, 우리 주택단지라고 할 때는 이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이라는 것도 있고 복리시설이라는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게 주택단지 안의 시설로서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인문서라서 몇 개를 안 써놨죠.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10대 개씩 있어요. 10대 개씩.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와서 정확하게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부대시설부터 보면 부대찌개가 아니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다는 게 부수한다. 부대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로서 주택이라는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것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건축 설비 뭐 대표적으로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인데 이 대통령령에서 한 10대 개 있습니다. 뭐 공중 화장실도 있고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방범 설비, CCTV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이에요. 등등등 해갖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엄청 많아요.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복지나 편리,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복지나 편리를 위해 설치해주는 같이 쓰는 거죠. 놀이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의 상가.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이런 거 있죠.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정. 그래서 이게 올해 27회 그냥 기출이요. 복리시설,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이거 3개 찾는 거. 이거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선물 같은 문제죠.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고 27회 때 그대로 기출.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주민공동시설. 그래서 뭐 입주자 집회소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구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이 복리시설은 입주자, 사람을 위한 거니까 앞에 사람이 다 붙어요. 어린이, 유치원도 어린이, 주민, 노인, 경로당, 노인정.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주민.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 있으면 다 무슨 시설이냐? 복리시설이다. 간단하죠? 사람을 위한 거니까 복리시설. 그런데 경비실, 짜요 경비실. 얘는 부대시설일까요? 복리시설일까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 또 보고 복리시설 그러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다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경비실, 요거는 부대시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약속. 경비 아저씨 보고 이제 경비 아저씨는 시험 볼 때까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사람이면은 복리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 보고 부대 한번 부대 딱 경례하면은 안 까먹겠죠. 그래서 경비실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나머지 사람 붙으면은 복리시설이다. 나머지 것들 이제 기본서 가서 또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있는데요. 리모델링도 그냥 매년 나온다. 리모델링 개념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래서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대선입니다. 대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대선. 우리 대선은 뭐 있어요? 건물의 주요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 해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그냥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에 손보는 거, 크게 손보는 거를 대선. 그래서 대선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뒤에다 10년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10년만 지나면 아파트 대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해요. 중고검사를. 건축법은 사용승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중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중축. 이때 공용부분도 따로 중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용부분은 공용부분대로 따로 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공용부분은 따로 중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중축. 중축이라는 거는 뭐였을까? 중축. 더 짓는다 그랬죠? 늘리는 거. 기존 건물이 있는데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린다. 더 짓는 거. 더 짓는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손보다 더 큰 행위니까 적어도 몇 년 지나야 되냐?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전용 면적 30%네. 중축은 무진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30% 이내로만 중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로까지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원칙만 정리하죠. 그 다음에 또 3번 보면은 기존 세대수는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래서 기존 세대수 15%까지 더 늘릴 수 있다.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5%니까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150세대 더 지어갖고 이거 뭐야? 이거 일반 분양하는 거죠. 150세대 더 지어갖고 일반 분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한 300, 400. 근데 지금은 뭐 300, 400이 아니죠. 800, 900, 뭐 10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평당 공사비가. 그래서 이거를 소유자가 다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해라. 그럼 30평인데 1000만 원씩 평당 1000만 원씩 좀 3억이에요. 3억.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분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기존 세대수 15%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세대수를 증가하는데 옆에다 한 동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수직 중축이라고 그래요.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수직 중축형일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면은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조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직 중축으로 할 때만. 자, 그래서 우리 그림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중축으로 리모델링해요. 적어도 15년 이상 된 건물,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 자,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을 한다 그래요. 위로 올릴 때 위로 올리는 것은 위로 몇 계층까지?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까지. 더 올라가면 무너진다. 그죠? 구조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딱 세 계층까지 위로 올리는 수직 중축은 허용을 해줍니다. 세 계층까지만 허용하고요. 요것도 몇 층 이상일 때? 15층 이상. 15층 이상일 때 3계층까지, 14층이 하면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반드시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 수평으로 중축하든지 한 동을 더 짓든지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야. 항상 문제는 위로 올리는 거, 수직 중축을 할 때. 이때는 최대 3계층, 그것도 몇 층 이상? 15층 이상일 때 수직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리모델링 개념들 다 봤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리모델링은 크게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행위냐? 대손 아니면 중축하는 행위입니다. 대손 아니면 중축. 우리 건축법에서는 개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개축은 제외요. 그래서 건축법은 리모델링이라고 할 때 대손, 중축, 개축. 근데 주택법은 대손하고 중축, 개축은 빠진다. 그리고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있죠. 15년, 30%, 또 15%. 3계층, 그것도 몇 층 이상? 15층 이상. 이거 그냥 다 기출이에요. 그대로 가로 비워갖고 주관식으로. 그래서 이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들 확실하게 숫자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축으로 할 때는 15, 30, 15, 15, 3. 그 대부분 숫자가 15 아니면 3으로 합니다. 이 공통성이 좀 있어요. 15 아니면 3. 왜요? 리자에서 요 리자 요거 봐봐요. 리자 요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 15 딱 써 있잖아요. 15.
그래서 리모델링은 중축을 할 때는 숫자가 15 아니면 3이다. 15 아니면 3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5 아니면 3. 그래서 대손하고 중축.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